자, 이번에는 교직 적성 심층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더 꼼꼼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은 일단 구상형과 즉답형이 있는데 이제 문항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거의 유형은 구상형, 즉답형이 있고요. 구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구상 시간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상 시간을 한 5분 정도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들어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답형 같은 경우에도 서본결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 서론 결론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본론 위주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대신 구상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논리적으로 구조가 맞게 서본결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선생님들이 다 같이 대기실에 있으실 거예요. 대기실에서 그냥 고등학교 교실처럼 그냥 책상에 의자랑 놓여져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시다가 순서가 되면 구상실로 한 명씩 갑니다. 그래서 구상실에서 5분 동안 구상형 문제를 구상하게 되고요. 그 5분이 지나면 평가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실 가셔서 면접관들 앞에서 구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평가실을 이동해서 즉답형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평가실은 나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청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선생님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상형이랑 즉답형이 그럼 과연 뭐냐,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하고 보았을 때 일단 구상형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마련된 구상실에서 5분간 답변 내용을 구상한 후에 평가실에서 5분간 답변하는 면접 형태이고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꼭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상형 같은 경우에는 지문도 짧은 지문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지문들도 분석하실 수 있고 지문에 근거하셔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구상지에다가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가서 계속 구상지만 보고 이렇게 줄줄줄줄 읽으면 사실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면접관들과 눈을 마주치며 계속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즉답형 같은 경우에는 구상형은 우리가 따로 별도의 공간에서 작성을 할 수 있었다면 즉답형은 그냥 면접관들 앞에서 질문지를 열어보고 그냥 일정 시간 동안 생각한 뒤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에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선생님들이 한 30초에서 40초 동안 생각한 후에 남은 시간 동안 답하셔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길어지면 선생님들이 즉답형을 대답할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너무 길게 생각하지 않고 빨리빨리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예상 문제를 많이 찾아보고 예상 문제를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를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제 추가 질의 같은 경우에는 즉답형 문항에 답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질문에 답변하는 면접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종이 파일을 열어 추가 질의 문항을 확인하라고 안내하면 이제 선생님들은 그 질문을 읽고 답변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 역시 종이에 작성할 수 없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바로 답변을 하시는 형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 시에는 어떤 유의사항들이 있나 했을 때 1번 보시면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은 관리번호 순서대로 한 명씩 구상실로 이동하여 진행하며 구상실에서 5분간 구상한 후 평가실에서 구상
한 문항 5분, 평가실 2에서 즉답형 2문항 5분, 총 10분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번호 순서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번호는 거의 뽑기로 진행이 되고요. 선생님들이 가시면 그날 선생님들이 뽑기를 통해서 몇 번째가 되는지 관리번호를 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선생님들 관리번호가 너무 늦으면 사실 교실에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자료도 볼 수도 없고 그냥 정말 멍하니 약간 앉아 있는 시간이어서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면접 복장을 입고 가시겠지만 이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조금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뭐 담요라든지 아니면 두툼한 옷들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번호가 정해지면 이제 순서대로 한 명씩 구상실, 평가실로 가셔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상실에서는 5분간 구상하는데 이때는 메모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구상을 하신 후에는 구상형 문제지, 구상지, 응시자 유의사항을 들고 평가실에 입실을 하는데 이때는 필기구는 가지고 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한 구상지를 들고 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답변을 하다가 갑자기 막히거나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잠깐 볼 수 있는 이제 종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대기실 대기 중에는 본인이 준비한 물, 간식을 먹을 수 있으나 자료 열람 및 메모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뒷번호가 돼서 뒷번호로 기다리는 동안 자료를 계속 본다면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자료 열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자료는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실에 입실한 후에는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본인의 관리번호만 말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관리번호 이외에 수험번호나 이름 같은 개인 인적사항을 말하면 면접 점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수학습 가정안을 작성할 때도 이제 개인이 티가 나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거랑 똑같이 심층 면접에서도 개인의 인적사항을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이야기할 때 선생님들이 면접관들에게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거의 90도로 인사하는 것을 정석으로 보고 있고,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 아마 카메라로 촬영을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 보실 때 저는 그랬거든요. 면접을 하러 이렇게 들어가는 것부터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인사하고 자리로 가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저를 이제 관리번호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촬영을 했을 때는 제가 90도로 인사도 잘 못하고 90도가 아니더라도 좀 단정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촬영하실 때 인사부터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내가 조금 껄렁껄렁하게 걷는 건 아닌지, 나는 좀 인사를 이상하게 하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제 평가실에서 구상형 문항에 대한 답변을 5분 이내로 마친 후 이상입니다 라고 말해서 이제 답변이 끝났음을 알려야 되는데요. 이 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앞에 답변을 시작할 때도 선생님들이 시작하는 멘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상형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답변을 시작하면 좋고요. 이것이 이제 구상형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만 있으면 그냥 한 문항만 이야기하면 돼서 괜찮은데 즉답형 같은 경우에는 두 문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한 다음에 이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항 얘기할 때도 즉답형 문항 2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채점자들도 아, 얘가 지금 1번 문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2번 문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시작과 마무리를 이제 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다음 장에 평가실 2에서 즉답형 2개 문항에 대한 답변은 5분 이내로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나와 있죠. 1번 문항 한 다음에 이상입니다 하고 말하고 2번 문항 한 다음에도 이상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대요. 근데 이 5분을 그 면접관들이나 아니면 면접하는 데서 선생님들한테 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2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5분 동안 1, 2를 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책임은, 시간 관리의 책임은 선생님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습하실 때 1번 문항, 2번 문항 시간 분배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을 하실 때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상대적으로 2번 문항에서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팁들을 이야기하자면 면접실에 아마 시계가 나와 있거나 타이머가 있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만약에 없는 경우 선생님들이 시간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꼭 챙겨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면접 질문에는 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의 핵심을 명확하게 집어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세도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면접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심층 면접을 준비하실 때 미리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하시던 아니면 혼자 준비를 하시던 이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인데요. 이것은 이제 선생님이 답변하는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짧은 문장과 두 갈식 구성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변을 엄청 좋은 내용으로 외운 것도 많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이거는 이 질문에 정말 정확한 답이야 라고 생각을 하셔도 선생님이 횡설수설 길게 이야기하면 채점자들이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짧고 명료한 문장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갈식 구성을 사용하셔서 면접관이 아, 얘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논술을 쓸 때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 하고 우리가 논술을 그렇게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면접도 첫째, 땡땡이 필요합니다 라고 먼저 말한 후에 그 땡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후에 설명을 하는 것이 면접관들에게 더 잘 들리고 내가 말하고 하자 하는 핵심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사형 답변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제 답변이 계속 길어지는, 문장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명사형 답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저희가 짧고 간결하게 쓰기로 했고, 네,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명사형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시 보시면 첫째, 증거 기반 실제의 활용입니다. 라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명사형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기반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사는 미리 검증되고 확인된 방법들로 유아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명사형 키워드를 던지고 그 명사형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세부 내용을 뒤에 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두 갈식 문장이랑도 연결되는 예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답변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문항에
이제 문항을 물어보는 걸 보시면 여러 가지 방안이나 활동 방법 등을 물어보게 되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를 답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선생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계속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답변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문제행동 지도를 보시면 문제행동이 지문에 나왔고 이것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선생님이 뭐 대체행동 교수에만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아니면 뭐 후속 결과 중재에만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이제 세 가지 나누어서 선행사건 중재, 대체행동 교수, 후속 결과 중재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교수적 수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이제 교수 환경, 교수 집단화, 교수 방법, 교수 내용, 평가 방법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교수적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측면에 나누어서 답변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답변 내용의 범위와 형태를 구조화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처음에 이제 답변 연습하는 거 해보셨을 때 답변을 다 했는데 시간이 남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3분에서 5분 답변 시간에 맞춰서 답변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시간을 맞추기가 쉽구나 라는 틀이 생길 겁니다. 그럼 그 틀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계속 외워서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구상형 질문, 구상형 문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을 외우셔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어떻게 깔끔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시험장에 갔는데 내가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했는데 시간이 좀 남은 것 같다. 내가 너무 빨리 답변을 끝낸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상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뭐 예시를 조금 더 이야기하던 아니면 그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던 빠르게 조금 추가를 하셔가지고 조금 횡설수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좀 채워서 이야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볼 건데요. 심층 면접에서는 전공 면접, 인성 면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묻는 것과 이제 인성을 묻는 내용인데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차 시험 때 계속 공부했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1차에선 보지 않았던 2022 시도교육청 시책과 2022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계획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시책과 특수교육 계획을 보는 거여서 선생님들이 각 시도교육청에 들어가셔서 시책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특수교육 계획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고 유치원에 맞는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 같은 경우에는 뭐 교직관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장애관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인성적 자질, 전문성 향상, 뭐 특수교사가 되려는 이유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예시로 드린 거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더 다른 예시들이 생각나면 그거에 맞춰서 답변도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 실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둘째 날로 따로 진행이 되고요. 수업 실현하고 반성적 성찰 질문 이렇게 두 가지로 거의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은 1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반성적 성찰 질문은 5분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을 할 때는 우리가 구상 시간을 한 15분 정도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기실에 있다가 수업 실현 구상실에 가셔서 15분 동안 구상을 하시고, 그리고 수업 실현 평가실에 가셔서 10분 동안 수업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즉답형 문제 대답하시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의 시험 유형 보시면 일단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수업 실현 구성은 따로 마련된 구상실에서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구상할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상 시간은 15분이고 15분 동안 수업의 도입, 전개, 마무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상지를 가지고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계속 이걸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큰 것들은 다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 놀이 지원 상황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놀이를 도입, 전개, 마무리를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요 상호작용 장면만 해보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타로 수업의 일부만 진행해야 할 수도 있음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상이 끝나고 나면 수업 실현을 진행을 할 텐데요. 수업 실현 자체는 이제 구상지를 참고할 수 있지만 구상지를 너무 많이 보면 수업의 흐름이 끊기거나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외워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성적 성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면접관들이 수업 실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질문을 열어보라고 하고 그 질문을 보고 생각한 뒤에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의 즉답형 문항과 마찬가지로 종이에 구상할 수 없고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고 바로 대답을 하시는 건데 이제 이 질문에 답하는 5분, 우리가 반성적 성찰을 하는 5분은 우리가 수업 실현에서 한 실수를 만회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면 반성적 성찰을 답변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업 실현에서 못했던 거, 빼먹었던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업 실현 후에 반성적 성찰을 하실 때는 최대한 생각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시고 많이 길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질문이 나왔을 때 질문과 선생님들이 수업 실현 때 빼먹었던 실수했던 것들을 조금 연계시켜서 나는 원래 이렇게 계획을 했었다 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실현에서 빼먹은 것을 반성적 성찰에서 이야기했을 때 감안해서 채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속 반성적 성찰을 받았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실수했던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은 관리번호 순서대로 한 명씩 구상실로 이동해서 진행이 되고요. 구상실에서 15분간 수업 실현을 구상하고 평가실에서 수업 실현 한 문항 10분, 반성적 성찰 질문 5분 이렇게 15분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수업 실현 시에는 소품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냥 소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고 몸 동작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때도 필기구는 가지고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날과 마찬가지로 대기하는 중에는 자료 열람 및 메모는 허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한 명씩 순서대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상실로 가는 순간부터는 화장실을 가실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을 위한 팁도 일단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꼭 챙겨 가셔야 되고요. 이제 타이머가 없는 경우를 생각하셔서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옷을 입으실 때도 좀 단정한 옷은 입어야 되지만 수업 실현에 불편한 옷은 입으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활동을 할 때 몸 동작을 크게 해야 되는데 옷이 불편해서 옷의 문제 때문에 내가 동작이 작아진다면 그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실현하기 편한 옷을 입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실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마 같은 거 입으시는 경우에는 너무 짧은 치마를 입으시면 면접 때도 그렇겠지만 수업 실현 때는 더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정하지만 수업 실현할 때 좀 편한 옷들을 입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실현할 때도 도입, 전개, 마무리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 집중 만능 틀 만들고 선생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게 시간 구상할 때 시간을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행사건 중재를 많이 활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수업 실현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게 일단 활동 진행 단계에 맞춰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아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맞춰서 해야 되고 유의사항도 챙겨야 되고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구상할 때는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중재를 다 넣었는데 수업 실현을 하면서는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좀 도입 부분에 많이 넣고 선행사건 중재로 많이 넣어서 설명을 하고 지나가면 내가 활동을 진행 중에 빼먹더라도 앞에서 많이 챙겨놨기 때문에 좀 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사건 중재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업 실현을 하실 때 선생님들이 연습하시고 준비하실 때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수업 실현과 반성적 성찰을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실현에서는 교사의 발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놀이 중심, 유아 중심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실현을 하시다 보면 수업 실현을 진행하는데 급급해서 유아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냥 유아의 흥미를 따라가지 않고 교사 중심 활동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발문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유아에게 질문하고 잠시 기다린 후에 답변 내용을 재정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사가 혼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속 발문을 이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교사 중심 활동이구나 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가상의 유아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이 질문을 하고 유아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교사의 말로 이 유아가 이러이러한 대답을 했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궁금상자에서 발견한 이 빨간 단풍잎을 본 적이 있나요? 어디서 보았나요? 그렇구나. 가영이는 엄마와 함께 대공원에 놀러 가서 이 빨간 단풍잎을 보았구나. 라는 식으로 아이가 하는 답변을 선생님이 대신 이야기해 주되 이 사이에 텀을 두어가지고 아이가 직접 얘기한 것처럼 표현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크고 분명한 동작을 사용하기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업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행동이 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관들과의 거리도 있고 그리고 면접관들이 볼 때 좀 자신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동작들은 좀 크고 명백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화이트보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손을 요만큼만 올리고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손을 크게 드시고 작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면접관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 지금 무언가를 작성하고 있구나,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기 쉽겠죠. 그래서 동작들은 좀 크게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양한 손동작을 통해서 정말로 수업이 조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크고 많은 강화를 제공하는 건데요. 유아랑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이 잘 드러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강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칭찬과 같은 간단한 사회적 강화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칭찬을 하다 보면 각각의 아이들에게 계속 칭찬을 해야 돼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아이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 강화를 제공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강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을 잘 포착하셔서 구체적으로 칭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뭐 개발한 흥미로운 칭찬법이나 강화제가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사용하시면서 칭찬을 제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고 많은 강화제도 많이 제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화 속도와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10분 내내 똑같은 속도, 똑같은 크기로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리고 아이들과 활동할 때도 우리가 계속 똑같은 톤으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집중이 필요하면 이렇게 작게 말을 해서 선생님들이 갑자기 하고 이렇게 보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칭찬을 제공할 때는 좀 더 활기차고 크게 그리고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칭찬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규칙을 이야기하거나 아이들이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평상시 말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한 템포씩 쉬어가면서 이야기해서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교사의 발문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활동 진행 및 유의사항 충족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일단 활동 진행을 하는 동안에는 선생님이 꼭 외워두셔야 되는 건 활동 유형별 단계이겠지요. 우리 아까 활동 유형별 단계는 교수학습 가정안 작성에서 잠깐 보았고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도 보았으니까 그거 넘어가고 그냥 바로 활동 진행 및 유의사항 충족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는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유아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야 하고 그리고 강화도 제공해야 된다 했는데 유아랑 교사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도 선생님들이 촉진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촉진들을 하는 방법으로는 두 아이가 같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맡아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있겠고요. 아니면 교사가 칭찬을 해주는 대신 다른 친구들이 그 유아를 칭찬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보시면 다영이가 손으로 짚은 그림카드를 가영이가 읽어주세요. 토끼의 움직임을 잘 표현해준 우리 가영이에게 옆에 앉은 나영이가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림카드를
가영이와 다영이가 같이 친구들에게 나눠주세요. 같이 역할 부여, 칭찬 제공, 그리고 같이 짝꿍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수업이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들로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유아들 간에도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충족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시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이 선생님이 지금 이 조건을 충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중재를 말로 표현해 주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가영이라는 친구는 바닥에 앉으면 몸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친구가 가영이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중재를 제공할 때 특수교육 실무사님, 우리 가영이가 활동 중에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피더시터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보조기기를 활용했는지 이유와 중재의 방법을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점자들이 보고 가영이의 균형을 잡기 힘든 그것을 중재를 해주었구나 하고 채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유형 선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되면서 강조가 되면서 이제 수업 실현 문제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제 활동 유형이 이미 정해져 있고 선생님이 그 유형에 따라서 단계를 외우고 있고 그 단계에 맞춰서 도입, 전개, 마무리를 하시면 됐었는데 이제는 직접 놀이 상황에 적절한 활동 유형을 선정해서 수업 실현을 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는 경우 선생님들이 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일단 놀이 상황이나 아동의 특성들을 좀 읽어보시면 출제자가 이런 활동 유형을 생각하면서 만들었구나 하고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대략적으로 파악한 활동 유형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구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이건 기회다. 내가 잘하는 활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선생님한테 유독 잘 맞는 활동들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게임 같은 것을 더 진행을 잘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좀 차분하게 앉아서 하는 동시나 이야기 나누기, 책 읽기 이런 것들이 더 맞으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텐데 그런 선호하는 아니면 잘하는 활동 유형들을 선정하셔가지고 활동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상황은 이제 제시된 조건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활동, 내가 잘하는 활동을 아무리 잘 표현한다고 해도 우리가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계속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하시는 활동을 선택하셨을 때는 제시된 조건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 유형을 선정하실 때는 일단 경쟁을 하는 그런 활동들은 선택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경쟁보다는 아이들 간의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고 협동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업 실현 부분 보았고요. 반성적 성찰 보시면 반성적 성찰 역시 즉답형 문제랑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팁을 보시면 두 갈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략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첫째, 둘째와 같은 수사를 붙여서 선생님들이 몇 가지 조건들을 지키고 있는지
면접관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항 예시들을 쭉 보시면 이러한 예시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문항 예시는 많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업 의도에 대해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가끔 아예 문항에서 수업 실현 전에 1분 동안 설명을 하시오도 있고, 아니면 수업 시간이 다 끝나고 반성적 성찰을 했을 때 바로 이것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서 선생님들이 수업 의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연습은 계속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것은 수업 실현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건지 계속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자신의 수업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할 점을 말하시오. 개별장애 유아의 중재를 어떻게 놀이에 적용하는지 하였는지 설명하시오. 이 두 부분은 선생님의 수업 실현 활동과 관련된 질문이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혹시나 수업 실현에서 선생님이 빼먹은 조건들이 있다면 꼭 포함해서 답변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실현에선 보여주지 못했지만 아니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계획했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였다를 보여주셔야 이제 나중에 면접관들이 채점을 할 때 이 조건들도 채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개별 장애 유아의 중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개별 장애 유아의 특성들 하나하나가 다 채점 요소여서 다 특성들에 맞춰서 중재를 1대1로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활동에 반영하여 실현하였는지 설명하시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 구상할 때도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 나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이것이 놀이 중심인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